굿잡에도 우리 민법 민사특별법에 관한 중개사 시험 대비로 좀 시작을 하겠습니다. 민법은 항상 개념을 충실히 이해하시고 하나하나 그 관계를 잘 이해해 두시면 되겠죠. 자, 우리 교재 3페이지부터 진행하겠습니다. 자, 오늘 1강에서 강의 내용은 이런 내용을 테마로 잡았습니다. 먼저 권리 변동에 관한 이야기죠. 권리 변동은 그 의미가 뭘까? 항상 의를 이렇게 살펴보셔야 됩니다. 의. 이 내용을 정리하시고, 그리고 권리의 변동이란 것은 결국은 그 내용이 이런 의무관계, 권리 의무관계를 이렇게 발생하는데, 이때 권리 의무가 도대체 무엇인가, 이것을 이제 살펴보겠죠. 그 다음에 이러한 권리 변동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변동하는 모습이 있는가, 변동, 즉 발생, 변경, 소멸하는 모습을 구체적으로 보게 됩니다. 그리고 권리 변동이 이렇게 일어난 원인은 또 뭘까, 이런 내용을 주로 하는데, 보통 원인은 법률 행위에 의해서 발생하거나 법률 규정에 의해서 발생한다는 것이죠. 이런 내용을 가지고 원인을 살펴보게 됩니다. 이 중에 그 법률 행위나 법률 규정에 들어있는 각종의 사실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실 한 개 한 개를 분류를 할 필요가 있어요. 성격에 따라서 나누어 보는 것이죠. 이것은 이제 민법을 체계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1강에서는 여러분이 꼭 알아야 되는 게 바로 권리 변동의 의미와 그 다음에 권리 변동하는 모습,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 발생 원인으로서의 법률 행위와 법률 규정에서 개별적으로 주어지는 그 한 개 한 개의 사실인 분류, 이 세 가지를 꼭 이해하고 그 내용을 정리해 둘 필요가 있다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먼저 권리 변동에 관해서요. 일어나는 권리 변동은 법률 관계가 있어야 권리 변동이 생긴다, 이런 얘기예요. 자, 먼저 권리 변동이란 것은 권리의 발생, 변경, 소멸을 말하는 것인데, 이런 권리가 발생 또는 변경 또는 소멸의 현상이 발생하려고 그러면 결국은 그 당사자 사이에 법률 관계가 이렇게 만들어졌을 때, 그때 드디어 권리가 발생, 변경, 소멸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법률 관계가 도대체 뭘까? 그것이 이제 우리 교재 3페이지에 정리되어 있는 거예요. 이 법률관계란 것은 결국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여러 가지 생활관계를 맺고 사는데요. 그 생활관계 중에서 법률이 끼어드는 관계예요. 말 그대로요. 법이 끼어든다. 이걸 우리는 법의 규율을 받는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 법이 이제 민법이면 민법에 의한 규율이 될 것이고, 또 공법이면 공법에 의한 규율이 될 것이고, 또 형법이면 형법의 규율을 받겠죠. 그러면 우리는 민법을 배우니까 민법의 규율을 받는 그러한 관계를 법률관계를 하고, 그 법률관계를 이루면 바로 권리가 발생 또는 변경 또는 소멸하는 이런 현상이 발생한다는 것이죠. 자, 이때 결국은 법률관계를 우리가 쭉 이해하는 내용으로 공부를 하게 됩니다. 이러한 법률관계와 대비되는 개념이 뭐냐 하면 바로 인간관계란 거예요. 이 인간관계에서는요, 권리, 의무라는 이런 관계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면 권리, 의무가 생기지 않는 인간관계는 어떤 관계냐? 이거는 결국은 사람의 정에 관한 관계죠. 인정, 그렇죠? 인정의 관계예요. 그렇다면 법률관계와 권리, 의무 관계, 즉 법률관계라는 권리, 의무 관계하고 인간관계는 어떻게 차이 나느냐 하면, 여기는 권리, 의무 관계니까 이거는 강제력이 발생하는 영역이에요. 강제력. 즉 권리, 의무 내용대로 당사자가 실행되지 않으면, 이행하지 않는다면 강제가 여기 수반된다. 무엇에서 강제되느냐? 법에 의해서 강제됩니다. 이렇게. 이러한 효력이 발생하는 거죠. 그러나 인간관계에서는요, 그러한 관계가 없다라는 것이죠. 강제력이 생기지 아니한다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권리나 의무가 발생하지 않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강제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러겠죠. 그래서 인정, 사람의 정리에 따르는 그러한 관계다, 이런 이야기죠. 이렇게. 그런 면에서 법률관계와 인간관계로 크게 나누어요. 다만 말이죠, 그 인간관계에서 대표적인 예가 바로 호의관계라는 것이죠. 우리 교재 거기 보면 호의관계 이래 돼 있죠. 이 호의관계가 바로 대표적인 인간관계 형태예요. 자, 그런데 이 호의관계는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바로 이 호의관계는 성질은 인간관계지만, 자, 인간관계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추운 날에
같은 영역에 같은 방향에 같은 층에 아파트에 살고 있다. 그런데 퇴근길에 승용차를 끌고 가다 보니까 옆에 바로 옆집에 사는 아이가 어린 아이가 무거운 걸 들고 이렇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차를 세우고 야 타라 이렇게 태워줄 수 있죠. 이래 태워주는 게 바로 호의관계 중에서 호의동성이라고 합니다. 그죠? 호의동성. 즉 좋은 선의의 의사를 이렇게 베푸는 거죠. 그러면 그 아이와 그 운전자인 나 사이에는 호의 관계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 호의 관계는 뭐죠? 권리 의무 관계는 아니죠. 이건 뭐예요? 단순히 인정 관계다 이러는 거죠. 인간관계를 그죠? 그런데 만약에 이 호의 관계 과정에서 운전자의 부주의 때문에 교통사고를 남으로 인하여 그 옆에 탔던 아이가 옆집 아이가 다쳤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렇다면 이 처음에는 호의 관계로서 권리 의무 관계가 생기지 않았지만 이제는 뭐예요? 운전자의 부주의 때문에 아이가 다쳐서 치료를 받아야 할 이런 상황이 발생했잖아요. 그러면 그 부주의 때문에 아이가 다쳐서 병원에 누워있다. 그럼 치료비가 들어갈 거 아닙니까? 이때는 어떻게 되나요? 바로 손해배상을 책임져야 할 그런 관계가 발생하죠. 이러한 것을 뭐라 하냐면 바로 권리 의무 관계다 이렇게 해요. 이렇게 이런 관계로 발생한다는 것이죠. 이 권리 의무 관계는 바로 우리는 법률 관계라고 할 수 있죠. 그러면 시작은 인간관계인 호의 관계에서 시작했지만 이렇게 권리 의무 관계인 법률 관계로 이렇게 전환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전환.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호의 관계에서 시작했다. 그러면 그 인간관계는 영원히 법률 관계로 바뀔 수 없다.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 관계 중에 어느 일방의 부주의 때문에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시켰다고 하면 이때는 그 부주의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진다는 권리 의무 관계가 이렇게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이런 관계를 우리는 두루두루 민법에서 배우는 것이다 이런 거예요. 그러면 결국 결론적으로 말하면 우리는 민법을 공부하는 것은 바로 법률 관계 이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공부하는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 내용이 바로 3페이지에 집중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4페이지 가면 이 호의 관계를 잘 정리해 놨죠. 이렇게 그 핵심은 바로 여기다. 그렇죠? 바로 호의 관계인 인간관계에서 출발했지만 그것이 부주의로 인한 손해를 발생시키는 이런 관계가 발생하면 법률 관계로 전환된다. 전환될 수 있다는 것을 꼭 알아두셔야겠다. 이래야 되겠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공부하는 이 법률 관계, 이 법률 관계는 권리 의무 관계로 발생합니다. 권리와 의무 관계로 이렇게 발생하게 됩니다. 자, 이러한 권리 의무가 발생했을 때 도대체 권리가 무엇이고 의무가 무엇인가 또 개념도 알아둬야겠죠. 그래서 권리라 함은 보통 법에 의해서 이렇게 정의 내린다는 거죠. 법에 의해서 이익을 취득하는 것이 보호되는 힘이 이게 이제 인정되는 것을 우리는 권리라 그래요. 그러니까 법적 이익을 보호받게 된다라고 할 때 그 이익 보호되는 이익이 바로 권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법에 의해서 보호되는 힘이죠. 간단하게 말하면 그래서 법에 의해서 인정되는 이익이나 그에 따라서 발생한 힘을 말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이게 바로 권리가 되겠죠. 권리. 다만 이 권리와 권한은 구별할 수 있어야 되겠죠. 권한. 이 권한은 타인을 위해서 일정한 행위를 할 수 있는 지위에 불과합니다. 그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권한을 통해서 직접 이득을 취하는 것이 법에 보호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따라서 대표적인 권한이 뭐냐 하면 대리권이죠. 대리권. 나중에 이제 우리가 대리 제도를 배울 때 대리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본인이라는 사람을 위해서 일을 하는 사람이다. 이래 되겠죠. 그러니까 이 대리권이라는 것은 권리가 아니라 타인인 본인을 위해서 일하는 권한에 불과하다. 이래 되겠죠. 자, 이런 내용을 의미를 이해해 두시면 되겠다. 그것이 이제 우리는 5페이지에 권한에 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의무죠. 이 의무는 권리에 상반된 개념이죠. 권리에 상반된 개념이니까 결국은 법적으로 불이익을 받아야 할 지위를 말한다. 이렇게 되겠죠. 법적인 불이익이다. 이 불이익을 받아야 합니다.
만약에 불이익을 받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고 거부하면 법이 강제로 불이익에 처하게 한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의무죠. 이렇게. 그래서 권리와 의무 관계로서 법률 관계를 형성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이것이 이제 우리가 드디어 민법이라는 이 법이란 것이 어떤 형태로 우리 생활 속에 끼어드느냐 하면 사람의 생활관계 안에서 이 생활관계를 민법이라는 법에 의해서 규율된다. 그걸 통해서 바로 권리, 의무라는 이런 현상이 발생되도록 이루어진다. 이러겠죠. 그 권리, 의무 관계는 바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내용을 말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두 번째요. 권리 변동이라는 것을 이제 구체적으로 배워보자는 거죠. 자, 법률 관계인 이 내용을 배웠습니다. 도대체 법률 관계가 뭐냐 했어요. 이것은 인간의 생활 속에서 법이 끼어드는 관계다. 이렇게 했죠. 그러면 법이 끼어들면 그 내용이 어떤 식으로 발생하느냐 이렇게 하면 권리와 의무 관계로 발생한다. 이렇게 했고요. 그 권리, 의무는 어떤 내용이냐 이렇게 하면 그것은 바로 권리는 법에 의해서 이익을 받을 수 있는 힘이요. 의무는 불이익을 당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했어요. 자, 이러한 권리와 의무는 동전의 양면이죠. 이걸 보통 우리는 표리관계라고 이렇게 표현해요. 표리관계. 겉과 속의 관계다. 이런 뜻이죠. 겉과 속의 관계. 그러니까 겉이 있으면 속이 반드시 있게 되죠. 그러니까 딱 붙어있다. 불가분의 관계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우리는 보통 권리-의무관계, 권리-의무관계라고 지칭을 하지 않고 법에서는 권리관계 이렇게 대표적으로 표현합니다. 같은 말로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러한 법률관계, 즉 권리관계가 발생, 변경, 소멸하는 현상, 이게 이제 권리변동이라 하는데 이것이 바로 우리 교재는 5페이지에 되어 있죠. 따라서 이제 권리변동, 권리의 발생, 변경, 소멸에 관한 내용으로서 그 모습을 잘 이해해 두셔야 돼요. 이렇게요. 따라서요. 권리 변동이라고 하는 것은 의미가요. 그 권리가 발생하거나 또 소멸하거나 또 변경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걸 순서대로 하면 발생, 변경, 소멸 이런 현상을 총칭해서 우리는 권리의 변동이라고 한다는 것이죠. 이러한 의미를 구체적으로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 시험을 보기 위해서는 그것이 우리 교재는 6페이지에 정리되어 있다는 것이죠. 권리가 발생하는 모습은 결국은 권리를 취득하는 것이 되겠죠. 이렇게 취득. 권리를 취득하는 모습은 이 세상에서 처음으로 권리를 취득하는 것이 있을 것이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이 세상에 처음으로 취득하는 것을 우리는 원시 취득이라고 한다. 처음으로 발생해서 처음으로 취득한다. 즉 타인으로부터 가져오는 게 아니다 이거죠. 이전해 오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가 바로 원시 취득이다 라는 것이에요. 이걸 이제 절대적 발생이라고도 하죠. 여기에는 사례를 여러분이 알아두셔야 돼요. 예를 들면 뭐 시효 취득이라든지 또 선의 취득이라든지 이것은 나중에 물권법에서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이렇게요. 기타 뭐 첨부라든지 또 선점이라든지 습득이라든지 또 발견한다든지 또는 건물을 신축한다. 그렇죠? 건물을 신축하면 이 세상에 없던 건물의 소유권이 최초로 발생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이런 내용들이 바로 원시 취득의 사례다. 이렇게 되겠죠. 두 번째 권리 발생은 이 세상에 이미 존재하고 있는 권리를 근거로 해서 가져오는 게 있어요. 그걸 뭐냐면 앞에 있는 사람의 권리를 이어받아서 취득한다라고 해서 승계 취득이라고 합니다. 이 승계하는 모습에 따라서 다시 여기에는 이렇게 나눌 수 있죠. 그 앞에 사람, 전자라 그러죠. 앞에 사람이 가지고 있는 권리를 그대로 가져오는 것을 이전해 온다. 이렇게 해서 이전적 승계라 그래요. 승계의 모습이 그대로 이전해 온다라는 것이죠. 이전적 승계.
그에 반해서요, 앞에 사람이 가지고 있는 권리는 그대로 가지고 있고 그 위에다가, 그 권리 위에다가 권리 하나 만들어서 그 만든 설정된 권리를 가지고 온다. 그런 것을 우리는 설정적 승계 이렇게 표현해요. 자, 이런 개념들을 이해해 두셔야 됩니다. 자, 승계는 어떻게 생겨오느냐? 동일성이 유지되는 상태에서 앞에 사람이 가지고 있는 권리를 그대로 가져온다. 이게 동일성 유지죠. 자, 그러면 이전에 오는 모습, 즉 동일성이 유지되는 상태로 가져오는 것은 어떤 게 있느냐? 거기 보니까 두 가지가 있죠. 그 앞에 사람이 가지고 있는 권리를 특정해서 그 특정된 권리만 가져오는 것. 또 앞에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권리를 그대로 어떤 사유가 하나가 발생하니까 모두 한꺼번에 가져오는 것. 이렇게 해서 여기 형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특정해서 가져오는 특정승계, 그리고 한꺼번에 함께 가져오는 걸 포괄승계라고 그러죠. 포괄승계. 이렇게 되겠죠. 그죠? 예를 들면 특정승계는 매매를 통해서 야, 너 아파트 소유권 내한테 팔래? 그래, 살게. 이렇게 해서 그 아파트 소유권을 가져왔다 하면 앞에 사람이 가지고 있는 아파트 소유권을 그대로 가져오겠죠. 또 증여를 받는다라고 해보세요. 그러면 앞에 사람이 갖고 있는 재산권인 소유권을 그대로 동일성 유지되는 상태에서 수증자가, 즉 증여받는 사람이 그대로 이어받겠죠. 이것이 바로 특정승계의 모습이다. 그죠? 그 다음에 포괄승계는 예를 들면 재산을 많이 갖고 있는 분이 사망하셨다라고 하면 그 상속인은 어떻게 되나요? 돌아가신 분이 갖고 있는 그 모든 재산을 한꺼번에 상속인들이 모두 가져가 버리죠. 똑같이. 그죠? 동일성 유지되는 상태다 이 말이죠. 그것을 우리는 상속에 의한 재산권 승계받는 것은 바로 포괄승계다 이렇게 되겠죠. 또 합병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내용이겠죠. 그것을 우리는 포괄승계 취득이라고 한다. 그러면 설정적 승계 취득은 어떤 모습이냐? 이것은요, 예컨대 토지 소유자한테 허락을 받아서 그 토지 위에다가 지상권을 설정받아서 지상권을 취득한다든가, 이때 지상권을 취득하더라도 그 상대방은요, 토지 소유권을 그대로 보유하고 있죠. 그러면 그 토지 소유권, 그것은 그대로 존재하는 상태에서 그 위에다가 지상권이라는 권리를 하나 만들어서 가져가는 거죠. 또 저당권, 이게 발생하는 것도요, 마찬가지죠. 전 앞에 사람이 소유권을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그 위에다가 저당권을 만든 다음에 그 저당권을 가져오죠. 채권자가. 그러면 그 전자 앞에 사람은 소유권을 그대로 가지고 있지만 그 위에 저당권을 하나 설정한 다음에 그 설정된 저당권을 채권자가 가져온다. 전세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자의 소유권은 그대로 존재하고 그 소유권 위에 전세권을 설정한 다음에 그 전세권을 전세권자가 가져오죠. 그러면 이것은 뭐냐? 이러한 물건들은, 이 물건들 이름은 보통 제한물건이라 합니다. 이 제한물건을 설정해서 승계받는 모습, 이것이 바로 설정적 승계취득이죠. 보통 이 제한물건은 우리가 뒤에 물권법에서 우리는 구체적으로 배웁니다. 지상권. 자, 이렇게 제가 여러분과 약속입니다. 단어를 한 개만 쓰고 이렇게 동그라미 할 겁니다. 이때는 제가 말로 할 겁니다. 그럼 여러분 이걸 관심 있게 듣고 보셔야 됩니다.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그 다음에 저당권, 이런 것들을 주로 말하는데 그 외에도 있습니다. 유치권, 질권, 이런 것도 전부 제한물권에 들어가죠. 다만 이것은 법정담보물권이고 질권은 우리 시험 보면 안 들어가니까 여기서 설명을 제한했습니다. 이렇게. 자, 이것도 이게 제한물권에 속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승계취득의 모습이 이렇게 이어지더라라는 것이에요. 자, 이 내용은 이런 사례를 분석할 수 있어야겠다. 뭐 이런 정도로 봐두시면 되겠고, 그러면 여기에는 원시취득과 승계취득의 큰 차이점이 뭘까? 큰 차이점은요, 이 두 개의 차이점은 바로 원시취득은 반드시 이 세상에 없는 권리를 최초로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권리를. 그러나 승계취득은 반드시 전자의 소유권이나 어떤 재산권을 전제로 하죠. 따라서 원시취득과 승계취득은 앞에 사람이 전자, 이 전자가 가지고 있는 권리를 근거로 하느냐 근거로 하지 않느냐, 이
앞에 사람이 가지고 있는 권리를 전제로 해서 뒤에 사람이 취득한다라고 하면 전부 승계취득이고요. 앞에 사람이 권리가 있느냐 없느냐를 불문하고 우리 법제도에서 최초로 취득하는 것을 원시취득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원시취득이 이루어지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원시취득은 깨끗한 소유권을 최초로 취득하는 형태가 원시취득입니다. 따라서 원시취득 사유가 발생하면 그 물건에 대한 권리는 깨끗하게 취득한다라는 것이에요. 아무런 제한 없이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런 내용이 바로 원시취득이죠. 그러나 승계취득은 앞에 사람의 권리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이걸 전제로 한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앞에 사람의 권리가 없다면 승계취득이 불가능하죠. 그 뒤에 사람이. 그런 내용이 바로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고 그런 내용이 7페이지에 재료에 있죠. 원시취득과 승계취득의 차이점 이렇게 정리해놨습니다. 자, 이게 이제 권리 발생에 관한 내용이었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권리의 변경을 볼까요? 변경. 권리 변경은 권리의 구성 요소가 바뀌는 것을 말하죠. 그러면 권리가 구성을 어떻게 하냐면 권리는 주체가 존재합니다. 주체. 그 다음에 권리는 내용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그 권리는 일정한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권리를 이루는 구성 요소가 주체, 내용, 작용 이 세 가지가 있다는 것인데 이것이 변경이 되면 그것이 바로 권리의 변경이 되겠죠. 즉 주체의 변경이라는 것은 종전은 갑이 소유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소유권을 을이 가지게 됐다. 이렇게요. 을이 갖게 되어버렸다. 이래 되면 이 을이 소유권자로서 변경되었다. 이렇게 하겠죠. 그 다음에 내용의 변경은 여기는 그 권리의 성질이 변경되는 것도 있고요. 한편으로는 권리의 양이 변경되는 것도 있어요. 양, 보통 수량이라 그러죠. 양의 변경, 성질의 변경과 양의 변경으로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성질의 변경이라는 것은 물건을 인도받을 수 있는 청구권이나 채권이 만약에 그 의무를 짊어지고 있는 사람이 자기의 잘못으로 그 물건을 넘겨줄 의무를 위반해서 그 물건을 넘겨줄 수 없게 만들어버렸다라고 하면 그 상대방 채권자는 손해배상 청구권으로 금전적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 바로 물건을 받을 수 있는 권리였었는데 인도청구권, 물건. 그런데 지금은 이 청구권이 손해배상 청구권으로 이렇게 바뀐다는 것이죠. 손해배상 청구권으로. 자, 청구권을 바뀌었다. 그러면 여기는 물건을 받을 수 있는데 지금은 손해배상 받는 방법은 금전으로 배상받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금전 배상의 원칙. 자, 이것도 원칙이니까 알아두셔야 됩니다. 우리 민법에서 손해배상 청구권이라는 것은 금전을 배상하라. 금전으로 이런 뜻이다. 그러면 물건 받을 수 있는 권리가 금전인 돈 받을 수 있는 권리로 이렇게 바뀐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질의 변경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대표적인 것이다. 그렇죠? 또 수량의 변경. 이것은요. 예를 들어 이렇습니다. 소유권에 만약에 완전한 소유권이 있었는데 여기에 제한 물건이 이렇게 만들어져 버리면 소유권의 양이 축소되겠죠. 축소됩니다. 또 만약에 이 제한 물건이 소멸하면 이 소유권의 양이 증가하죠. 이러한 것이 바로 소유권의 제한 물건이 성립하거나 소유권 제한 물건이 있는 소유권이 그 제한 물건을 소멸하는 현상이 발생했다. 이게 바로 양적 변경이 되겠죠. 이런 내용으로 이렇게 나누어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요, 작용의 변경인데 이 작용의 변경은 우리 민법 원리를 좀 이해해 주셔야 돼요. 대표적인 예를 들면 저당권이 선순위 저당권이 소멸하면 후순위 저당권은 순위 승진을 하게 해놨습니다. 우리 민법은. 즉 동일한 물건 위에 저당권이 1번 저당권, 2번 저당권이 있었는데 만약 1번 저당권자의 채권, 피담보 채권, 돈 받을 권리가 변제가 되어버리면 그 저당권은 당연히 소멸합니다. 그러면 2번 저당권이 이제는 뭐 어떻게 하냐? 1번 작용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2번 저당권의 성격이 1번 저당권의 성격으로 작용이 변경된다. 이렇게 해요. 이걸 우리는 작용의 변경이라고 합니다. 또 임차권은 채권이고 특히 부동산 임차권. 이것은 채권입니다. 채권. 채권이면 임차권은 누구한테? 임대인에 대해서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불과합니다. 원칙적으로. 그런데 이 부동산 임차권이 채권이 등기가 이렇게 이루어지면 이 등기 때문에 대항력이 발생합니다. 대항력이 발생하면 이것은 제3자한테도 등기된 내용의 이 임차권을 그대로 주장할 수 있다는 거죠. 제3자한테도. 그런 면에서 작용이 변경되었다.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임차권의 등기, 이게 바로 작용의 변경에 해당되는 모습이다.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저당권의 순위 승진이나 또는 부동산 임차권이 등기가 됨으로써 대항력이 발생해서 제3자한테도 그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작용이 변경되는 모습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이런 사례들을 여러분이 숙지하셔야 합니다. 우리 시험을 보시기 위해서요. 자, 그 다음에 권리 변경의 모습은 이런 예를 들 수 있겠죠. 권리 변경은 별로 이제 봤으니까 소멸이다. 그죠? 권리가 소멸했다라는 것은 이 세상에 존재하던 권리가 완전히 사라져버리는 것. 이걸 우리는 절대적 소멸이라고 그래요. 예를 들면 요즘은 세계적으로 뭐 지진도 많이 발생하고 말이죠. 또 화재도 여기저기서 많이 발생하고 화산도 이렇게 터지고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그 영향을 받아서 건물들이 이게 허물어지고 없어지잖아요. 그러면 건물이 멸실되면요. 이 건물의 소유권이라는 물건이 있었는데 건물이 멸실됨으로 인하여 소유권도 함께 소멸하게 되겠죠. 소멸로 인하여, 멸실로 인하여. 그렇다면 이 소유권 소멸은 이 세상에서 완전히 소멸되는 것이다. 그런 면에서 절대적 소멸이다. 이렇게 표현한다는 것이죠. 물론 채권자의 채권을 채무자가 변제를 함으로써 그 채권을 소멸하는 것도 역시 완전히 그 채권이 이 세상에 없어지죠. 그죠? 따라서 변제에 의한 채권 소멸도 역시 절대적 소멸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이 채권이 절대적으로 소멸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기는 여러 가지 있겠죠.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됐다. 역시 소멸하겠죠. 그래서 우리 보통 이것을 뭐라 하냐면 용익물권이 존속기간이 만료 이렇게 되면 그 용익물권이 소멸하게 됩니다. 만료로.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절대적 소멸의 한 모습이다. 이렇게 해야 할 수 있죠. 그런데 이에 반해서 상대적 소멸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 상대적 소멸이라는 것은 당의 권리가 이 세상에서 완전히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종전의 권리자 가지고 있던 그 권리가 타인에게 넘어가서 존재하기 때문에 종전에 가지고 있던 그 권리의 권리자 입장에서 보면 그것이 소멸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예를 들면 갑이라는 사람이 건물 소유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것을 을에게 매매를 통해서 처분했다. 양도 처분했다. 라고 하면 을이 소유권을 취득하는 순간에 갑이라는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던 소유권을 소멸하겠죠. 이 갑의 소유권 소멸하는 현상이 바로 우리는 상대적 소멸이라고 한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상대적 소멸이라는 것은 을의 입장에서 보면 그 권리를 취득하는 거죠. 어떻게? 승계 취득하는 거죠. 이렇게요. 승계 취득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상대적 소멸은 승계 취득의 모습으로 나타난다. 이 승계 취득도 어떻게 해요? 이전적 승계죠. 이전적 승계 취득으로 이렇게 나타난다. 이렇게 이해되겠죠. 물론 이것은 동시에 소유권이라는 권리 내용으로 본다면 종전에 우리가 했던 여기에 권리 주체가 변경되는 것이죠. 이 부분이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소유권이
갑에 있던 소유권이 을한테로 이렇게 넘어가면 갑의 소유권은 소멸하죠. 그러면 주체의 변경은 곧 상대적 소멸에 해당된다. 이래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거죠. 상대적 소멸은 곧바로 권리 내용 안에서 보니까 주체가 변경되는 현상을 함께 초래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상대적 소멸 현상은 이 두 가지 소멸을 함께 발생한다. 그렇죠? 함께 발생한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같이 정리해 두는 게 좋겠다. 이게 우리 교재는 7페이지에 정리되어 있다라는 것이에요. 자, 이런 내용의 현상을 이해해 달라. 이런 이야기죠. 자, 그 다음에는 우리가 권리 변동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여기 보시다시피 권리 변동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발생, 변경, 소멸 현상을 구체적으로 우리가 분석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권리 변동이 발생하게 되는 원인은 어떻게 되는가? 이것을 이제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 부분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교재는 8페이지에 그런 내용이 있죠. 여기에 어떤 사실이 모여서 이게 사실 우리는 민법상 사실이니까 법률 사실이라고 한다. 이 법률 사실이 모여서 법률 요건을 형성합니다. 이 요건을 형성하게 되면 법률 효과가 이렇게 발생한다는 것이죠. 이게 이제 민법의 하나의 틀입니다. 어떤 사실이 모여서 하나의 요건을 형성하고 요건이 형성되면 법률 효과가 발생한다. 결국은 법률 효과는 권리와 의무 이렇게 되겠죠. 이런 현상을 말한다. 그러면 법률 요건에는 어떤 게 있는가? 이게 두 번째 테마죠. 그게 바로 법률 요건으로서의 법률 행위와 법률 규정 이랬죠. 그러면 여기에는 사람의 행위를 우리는 법률 행위라고 그래요. 법률 행위. 법률 행위에 의하여 사람이 행위를 하니까 일정한 효과인 권리와 의무를 만들더라 이런 이야기죠. 그런데 법률 규정에 의해서도 민법 규정이나 아니면 기타 법 규정에 의해서도 일정한 규정을 만들어 놓고 일정한 효과, 권리 의무가 발생하도록 이렇게 만들어 놨더란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법률 요건에는 두 가지 형태가 있다 이런 이야기죠. 법률 행위와 법률 규정에 의한 경우가 있다. 이렇게 되겠죠. 자, 이때 우리는 법률 행위는 개인이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이걸 우리는 사적 자치라고 해요. 이 사적 자치, 개인이 알아서 할 수 있는 영역이다. 여기는. 그러나 법률 규정은 법에 의해서 규율되기 때문에 개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영역이죠. 이거는 규정에 의해서 효과, 즉 법률 효과를 발생하게 한다. 되겠죠? 이건 사적 자치 영역이니까 개인의 의사에 의해서 효과가 발생한다. 즉 이 법률 효과, 권리 의무가 만들어진다라는 것이에요. 이런 모습을 우리는 권리 변동에 관한 일반적인 체계입니다. 법률 사실이 모여서 법률 요건을 만들고 이렇게요. 위로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 법률 요건이 갖추어지면 이렇게 위로 올라갑니다. 법률 효과인 권리 의무 이것을 만들어낸다 라는 것이에요. 이 권리 의무를 만들어내는 효과는 바로 사람의 행위에 의해서 만들어지거나 법률 규정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그러면 이 법률 사실은 개개의 사실을 말합니다. 개개의 사실. 그리고 그 개개에서는 구체적인 사실이죠. 그래서 이 사실을 우리는 체계적으로 어떠한 성격을 갖고 있는가에 따라서 분류를 하는 것이죠. 자, 이걸 우리는 법률 사실의 분류라고 하죠. 이 법률 사실의 분류는 여러 가지 복잡한 원리로 규정합니다. 보통 사람의 의식작용, 정신작용에서 일어나는 것을 용태라고 그러고 사람의 정신작용과 관계없이 발생하는 것을 우리는 사건이라고 합니다. 이 사건이란 것은 사람의 정신작용과 관계없이 발생하니까 예컨대 시간이 경과한다. 시간이 경과해서요. 일정한 시간이 경과하면 권리가 소멸한다라는 법 제도가 있어요. 그걸 소멸시효 제도라고 그래요. 그러면 시간이 경과라는 사실 때문에 권리가 소멸하는 현상이 발생하죠. 그래서 이러한 것을 우리는 사실로서 사건의 성격을 갖고 있다 이렇게 해요. 또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권리를 취득하는 우리 민법상에 시효취득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그러면 시효취득에 의해서 권리가 발생하죠. 그런 면에서는 역시 그 사실인 이 시간의 경고가 법률 사실의 역할로서 사건의 성질이다 이렇게 되죠. 사건의 성질이라 그래요. 또 그 외에도요. 여기에 부당이득이 발생하는 것도 이게 발생하는 것도 역시 사건이다 이렇게 표현하고요. 또 우리가 뒤에서 물권을 배울 때도요. 혼동이라는 제도를 배우게 되는데 혼동의 사실이 발생하는 것도 역시 사건의 성질이다. 즉 정신작용과 관계없다. 사람의 정신작용과 관계없다. 그래서 정신작용과 관계없으니까 정신작용이 아닌 사실이다. 이거죠? 비정신작용에 의한 법률 사실, 그걸 줄여서 사실이라고 하죠. 이러한 사실로는 사건이라고 표현한다라는 것이에요. 이렇게요. 비정신작용으로의 사실을 사건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거는 정신작용이라는 것이죠. 이게 중요합니다. 사람의 정신작용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법률 사실. 이런 것을 우리는 용태라는데 이 용태 중에요. 중요한 것이 있다. 그게 뭐냐면 자 용태 중에요. 사람의 용태 중에 사람의 행위로 나타나는 것이 제일 중요하겠죠. 사람의 행위. 이 행위를 크게 나누면 적법행위와 위법행위겠죠. 법에서 허용되는 행위와 법에서 허용되지 않는 위법한 행위가 있습니다. 행위는 크게 나누면 이렇게 나눈다는 거죠. 이렇게. 위법행위는 민법상의 위법행위니까 민법상에는 그 위법한 행위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채무자가 약속한 내용대로 이행하지 않는 것 이것도 위법한 행위요. 또 타인에게 고의과실로 가해행위를 함으로써 손해를 끼치는 행위 이걸 우리는 불법행위를 하고 이것도 위법행위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대표적인 위법행위로 이렇게 규정을 합니다. 그럼 적법행위는 어떤 게 있느냐? 여기는 바로 법률에서 인정하는 행위인 법률행위가 있고요. 그리고 그 법률행위와 유사한 준법률행위라는 게 있다. 이렇게 나누어요. 이렇게. 이게 적법행위.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되겠죠. 사람의 행위에 적법한 행위가 이렇게 있으면 이 안에 있으면 어떤 것은 법률행위라 그러고 어떤 것은 준법률행위라고 한다. 이렇게 나눈다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이 법률행위와 준법률행위를 어떻게 구별할 거냐라는 것이 문제가 되겠죠. 자, 이게 법률행위라는 것은 뭐냐? 여기는 반드시 법률 사실로서요. 사실이 들어가 있어야 될 게 바로 의사표시라는 게 있어야 된다. 의사표시가 이 행위 안에 반드시 들어가 있을 때 이것을 우리는 의사표시를 요소로 한다. 의사표시를 요소로 한다. 의사표시가 들어가면 법률 행위라고 한다. 그러면 준법령에는 어떻게 표현하냐? 이 준법령에는 의사표시가 들어있지 않다. 여기는 의사표시가 들어가 있지 않는 행위다. 이렇게 나누어요. 이게 바로 가장 중요한 기준입니다. 그래서 법률행위는 의사표시가 들어있는 행위, 준법령에는 의사표시가 들어있지 않은 행위. 그럼 어떤 게 있느냐? 여기는 최고하는 행위라든지 거절하는 행위라든지 각종 통지한 행위라든지 감정을 표시한 용서하는 행위라든지 이런 등등 행위가 있습니다. 최고, 거절, 통지, 용서하는 행위 등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주로 이 부분을 시험의 대상을 하고 당사자가 마음대로 의사결정하면 그렇게 표시를 마음대로 할 수 있게 하고 그러면 의사표시를 자유롭게 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은 곧 이걸 자유롭게 한다는 것은 이 행위도 법률 행위도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의사표시를 요소로 하는 법률행위는 자유롭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걸 우리는 법률행위 자유라 합니다. 개인이 알아서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사적 자치가 개인이 만들어 할 수 있는 영역이다. 그래서 이 부분이 가장 소중한 영역으로서 우리 민법은 이것을 아주 상세하게 다룹니다. 민법이 상세하게 다뤄요.
그래서 규정도 아주 상세하게 두고 있죠. 민법 규정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아주 중시 여긴다. 우리가 또 민법 총칙의 시험 대상은 이 부분입니다. 전부 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우리 교재에 있는 9페이지에 있죠. 법률 사실의 분류에서 그러면 준법령에 들어가는 이 법률 사실을 정리해보자라는 것이에요. 그게 뭐냐? 바로 준법령 중에서도 특히 우리가 알아둬야 될 게 우리 시험을 위해서는요. 이렇게 나누어 이해해두자라는 것이에요. 준법령이 이 준법령이를 어떻게 나누냐 하면 이 준법령이는 당사자 원하는 내용과 관계없이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그 행위에 대하여 일정한 법 효과, 즉 권리 의무의 효과를 부여합니다. 부여하는 행위예요. 이렇게 법률 규정에 의해서 일정한 효과를 만들어준다라는 것이죠. 자, 이러한 행위는 어떤 게 있느냐? 여기는 표현행위와 사실행위로 이렇게 존재하게 되는데 이 사실행위는 우리 시험에 다루지 않습니다. 주로요, 이 표현행위를 분류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준법령인 표현행위는 우리 법률행위에 관한 민법상의 규정을 이것을 여기에 유추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준법령의 중에 이 표현행위를 정리해서 알아둘 필요가 있다라는 것인데 그 대표적인 게 바로 자기의 의사를 타인에게 알려주는 행위로서 각종 착오행위나 각종 거절행위가 바로 여기에 들어갑니다. 또 어떤 사실을 인식하고 있는 자기의 관념을 타인에게 그대로 알려주는 행위로서 각종 통지행위가 여기에 들어갑니다. 예를 들면 또 이런 것도 있죠. 우리 민법 125조에 나오는 대리권 수여했다고 표시행위하는 것, 이것도 여기에 표시행위, 이것도 역시 자기가 알고 있는 관념을 통지하는 행위다라는 것이죠. 또 감정을 이렇게 자기의 감정을 타인에게 표시하는 이러한 행위도 대표적인 게 어떤 거냐면 용서입니다. 용서하겠다라고 하는 마음 먹는 거죠. 이것도 역시 표현행위의 한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자, 의사의 통지, 관념의 통지, 감정을 표시하는 것. 그래서 이 각각의 이 요소들 있죠. 이 행위들 있죠. 이 행위들을 여러분이 꼭 알아두셔야겠습니다. 이렇게. 이 영역에 바로 법률행위에 관한 민법상의 규정을 여기에 유추 적용하고 있다. 우리 민법이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반드시 여러분이 시험을 위해서 알아두시는 게 좋겠다라는 것이에요. 표현행위인 의사의 통지에는 최고 거절행위가 있다. 관념의 통지인 행위에는 각종 통지행위나 125조에 대리권 수여를 했다고 표시하는 행위, 또 감정의 표시, 여기에는 대표적인 게 용서행위 있다. 이러한 세 가지 이러한 행위들 있죠. 이런 행위에는 민법에 있는 법률 행위에 관한 규정, 또 의사 표시에 관한 규정, 이런 것들이 그대로 여기에 적용된다. 적용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공부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것이 바로 우리는 9페이지에 아주 상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는 양갈로 5번의 그런 내용들을 정리해 놨죠. 이것을 꼭 여러분이 알아두셨으면 좋겠다. 이걸 표로 만들어 놓은 것이 10페이지에 있죠. 그 중에 그 표 안에서도 이 영역을 중심으로 공부하자라는 것입니다. 준법령이. 이거는 시험을 위해서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법률 행위라는 것, 다른 점이 바로 법률 행위는 원하는 대로 효과가 발생하지만 준법령에는 법률 규정에 의해서 그 권리 의무 관계라는 효과가 그대로 부여되어지고 있다. 이렇게 정리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요. 우리는 권리 변동에 관한 내용들을 우리가 쭉 일목요연하게 첫 시간에 우리는 정리했습니다. 기본적으로 보면 여기서는 반드시 여러분이 알아두셔야 될 게 바로 법률 관계를 통해서 권리 의무 발생한다. 그렇죠? 그래서 권리 의무 관계로 발생하게 되는데 그 권리 의무 관계는 권리가 발생 변경 소멸하는 현상을 말하는 것이고 그 권리 발생 변경 소멸은 권리 변동이라 하면서 그 모습을 발생 변경 소멸의 구체적인 모습을 우리가 따져봤죠.
그래서 발생에는 원시 취득, 승계 취득, 변경에는 주체의 변경, 내용의 변경, 작용의 변경 이렇게 했죠. 소멸은 절대적 소멸, 상대적 소멸 그 구체적인 예를 우리는 들어서 설명했습니다. 그 다음에 권리 변동의 원인에서는 이 법률 사실의 분류 중에 반드시 우리는 숙지할 것, 준법률행위 이것을 정리해 두셔야 됩니다. 준법령에는 법률 규정에 의하여 법률 효과가 부여된다. 권리 의무가 그대로 규정에 돼 있다 말이죠. 그래서 그 행위 안에는 표현행위를 중심으로 정리를 해둔다 이랬어요. 표현행위. 그 표현행위는 의사의 통지, 관념의 통지, 감정의 표시 이 세 가지로 나누었고 의사의 통지에는 각종 최고행위나 거절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또 관념의 통지는 구체적 사실을 통지하는 각종 통지행위나 125조에서 말하는 대리권 수여했다고 표시하는 행위 이런 것 등을 우리는 들 수 있다 이렇게 했어요. 또 감정의 표시는 대표적인 게 용서하는 그러한 행위가 바로 여기에 들어간다 했죠. 그래서 이 준법령에는 법률행위의 규정을 유추 적용할 수 있다 이렇게 했죠. 그죠? 이렇게 우리 첫 강의로 마무리할 수 있겠다. 자, 다음 시간에는요. 법령의 일반적인 내용을 또 정리할 필요가 있겠죠. 즉 의사표시에서 만들어지는 법령에는 어떤 것인가를 다음 시간에 계속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